자, 이어서 가볼게요. 122페이지고요. 직권의 변화로 갑니다. 앞에서 우리 지구 시스템의 여러 권역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직권만 따지는 거예요. 직권의 변화.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판구조론이에요. 여러분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판구조론에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이 판구조론이라는 건 뭐냐면 직권의 변화, 매우 느리지만 지구의 겉부분인 지각, 멘틀 요걸로 구성된 요 지구의 껍데기 부분이 서로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서로 스치고 하면서 각종 지각 변동을 유발한다라는 뜻이에요. 지각 변동을 유발한다. 그걸로 인해서 지구상에서 화산이라든지 지진과 같은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라고. 알겠죠? 자, 봅시다. 직권의 변화. 핵심 집계에 보면 화산대, 지진대라는 말 나왔고, 그 다음에 판해구조라는 말 나왔고, 판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변동, 화산과 지진 얘기 써 있습니다. 일단 판이라는 말 정도 제외하고 나면, 판해경계라는 말 제외하고 나면 다 들어본 말들이야, 그죠? 자, 직권의 변화, 변동대 볼까요? 화산활동, 지진, 습곡 산맥 형성, 대륙 이동 등을 우리는 지각변동이라고 합니다. 화산과 지진은 좀 빨리 일어나는, 시간상으로 굉장히 짧죠? 그지? 화산 터지는 게 뭐 1년 동안 터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쯤 되면 거의 지옥 아니냐? 그지? 지진이 한 보름 동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면 아비규환이겠지? 그지? 이런 건 짧은 거지만 습곡 산맥이 형성된다. 습곡 산맥이 형성되는 게 뭐냐면 여기 봐봐. 지구의 껍데기 부분이 서로 이렇게 어디 가다 쿵 해서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땅이 좀 휘기도 하고 이런 걸 습곡 산맥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들어지는 데는 길면 수천만 년까지 걸릴 수도 있어. 응? 짧으면 수백만 년, 길면 수천만 년. 되게 느리지. 그 위에 살던 생물들은 몰라, 잘 살면서도. 이게 지금 계속 북한산 주변이 계속 땅 위로 점점 올라오고 있는 거 느껴져, 못 느껴져? 올라오고 있단 말이야. 지금 조금씩. 북한산 인수봉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1000년에 한 뼘씩. 얼마나 한 번씩? 근데 주몽이 저기 고구려 세우고 말 달리고 있을 때 지금보다 2뼘 낮았어. 응? 그게 내 얘기 뭐냐? 인간이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느낄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자, 대륙 이동은 더 느려요. 아니다, 더 느리지 않아. 그보다 빠르다. 1년에 한 빠르면 10cm, 1년에 10cm, 느리면 1년에 1, 2cm 정도 움직인단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을 다 지각변동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이 뭐라고요? 지각변동의 대표적인 게 화산과 지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화산과 지진을 유발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 해서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불렀다고요. 그지? 자,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전달되어 축적되었다가 급격히 방출되면 화산과 지진이 발생한다. 이런 걸 지각변동이라고 한대더라. 근데 그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곳이 지구상에 고르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지진이 많이 나는 곳, 화산이 많이 터지는 곳이 거의 정해져 있죠. 그죠? 그런 곳들을 우리는 변동대라고 합니다. 무슨 대? 변동대. 지각변동이 활발한 지역을 우리는 변동대라고 하는데 지진이나 화산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변동대라고 하는데 지진이 발생하는 곳은 지진대, 화산이 발생하는 곳은 화산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런 걸 묶어서 변동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알겠니? 근데 거기 밑에 지도랑 같이 보세요. 화산활동이 활발한 지점을 띠 모양으로 쭉 연결했더니 거기 빨간 세모 쫙 표시된 곳들이 좀 특정 지역이 많이 몰려있죠? 지진대도 마찬가지예요. 파란색 점으로 막 찍혀있는데 지진이 발생하는 곳들이 주로 몰려있어요. 그죠? 그거랑 오른쪽에 판의 경계랑 한번 매칭시켜봐. 거의 맞아떨어지지. 결론은 뭐냐면 이제 지도 위로 올라가 볼게요. 2번에 동그라미 3번.
2번에 동그라미 3번 화산대와 지진대는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다?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고요. 그죠? 자, 볼게요. 화산활동과 지진은 대부분 판 경계에서 판의 상대적인 운동, 무슨 운동? 판의 상대적인 운동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방금 왼쪽에서 나왔던 서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스치거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곳이 주로 판의 경계란 얘기죠. 그지? 자, 이런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화산은 땅속에서 마그마가 지표를 뚫고 용암의 형태로 흘러 넘치는 거, 이거를 화산, 볼케이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지진은 말 그대로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가 파동 에너지의 형태로 진동이 발생하고 퍼져나가는 현상. 퍼져나가는 현상. 이거를 지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얘네들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응? 서로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땅덩어리가 있고 여기 땅덩어리가 있고 여기 땅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서로 만나. 만난다고 서로 멀어져. 멀어지면 무슨 일이 생겨요? 이 틈이 점점점 벌어지면서 밑에 있던 마그마가 솟아날 수 있겠지. 그리고 뜯어지는 과정에서 진동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 그럼 뜯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진동이 지진을 유발하고 이 틈새로 밑에 있던 마그마가 솟아나오면 화산이 터지는 거야. 반면에 얘는 어떻게 돼요? 서로 막 만나, 가까워져. 그럼 서로 마찰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밀려 들어갈 수도 있고 맞짱 뜰 수도 있어. 아무튼 그 과정에도 또 화산이나 지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응? 어떤 그림인지 알겠지? 평면 그려놓은 거야. 얘는 앞으로 오고 얘는 뒤로 오면 어떻게 돼? 이런 데에서 진동 발생하겠지. 이런 데에서. 그지? 응. 이렇게 됐을 때 서로 스치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판의 경계의 대표적인 곳들 몇 군데예요. 자, 볼까요? 화산대 지진대 얘기했고요. 이제 밑에 보면 네모칸 안에 있는 그림. 화산대와 지진대는 주로 판의 경계를 따라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화산과 지진은 대륙의 중앙부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태평양을 빙 둘러싸는 환태평양이라고 부릅니다. 어디? 태평양을 빙 둘러싸는 환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다. 그래서 환태평양 지진대, 환태평양 화산대 요 부분을 우리는 불의고리라는 말로 쓴다고. 오른쪽에 바로 나왔죠? 그지?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 반드시 화산이 터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해요. 지진은 좀 더러운 얘기 할 거니까 잘 이해하고 들어요. 지진은 오줌 싸는 거. 화산 똥 싸는 거. 뭔 말인지 모르겠지? 화산 똥 싸는 거. 지진은 오줌 싸는 거. 대충 알겠지? 지수 알아듣겠지? 똥 싸고 오줌 같이 나온다. 응? 아니야? 똥 안 싸봤어? 똥 싸고 오줌 나왔나? 나오지? 오줌은 오줌만 쌀 수 있지. 물론 가끔 이제 낭패에 빠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얘기예요. 지진은 지진만 날 수도 있지만 화산은 화산과 지진이 항상 동반된다고. 알았죠? 이렇게까지 들어온 얘기인데 까먹으면 이거 인간도 아니다. 응? 자, 지진은 지진만 날 수 있어 없어? 여기서 대답 못하면 웃기게 된 거야. 저는 지진이 나면 화산이 같이 터지더라고요. 이 웃기잖아. 그래서 지진에 두 종류가 있어. 응?
화산성 지진과 화산성이 아닌 지진 두 개로 구분한단 말이야. 구조적 지진과 화산성 지진 두 가지로 있는데 구조적 지진은 그냥 화산 때문이 아닌 지진, 땅속에서 푹 꺼지면서 아까처럼 이렇게 스치면서 생기는 지진들이 구조성 지진이라고 한다면 화산성 지진은 땅속에서 화산이 터지기 직전에 마그마의 움직임으로 진동이 발생하는 걸 화산성 지진이라고 한다고. 알겠어요? 지진만 따로 날 수 있다 없다? 지진만 따로 날 수 있다 없다? 확실히 대답해봐. 있다 없다? 있다. 화산이 터지면 지진은 동반된다. 약하게건 강하게건. 알았죠? 자, 그 얘기가 나온 거고요. 지금 보니까 지진 나는 곳이 많아, 화산 터지는 곳이 많아. 날 보지 말고 책을 봐. 화산대와 지진대 중에 화산대 빨간 점이 많아, 파란 점 지진 쪽이 많아. 지진 쪽이 많지. 그지? 알고 계시라고요. 전 세계 주요 화산대와 지진대 별표 오른쪽에 플러스 강에 써 있습니다.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와 지진대, 인도네시아 히말라야 지중해를 따라 분포하고 대규모 수폭 산맥이 발달해 있다. 히말라야 산맥 쪽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에베레스트 이런 산들 다 그쪽에 몰려있죠. 참고로 그 에베레스트가 있는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는 화산은 없습니다. 워낙 지각이 두꺼워서 그래. 그러니까 저 밑에서 마그마가 활동할 수 있는데 그게 뚫고 나오기 너무 깊은 거야. 전 세계에서 지각이 제일 두꺼운 데가 그 동네거든. 자, 그 다음에 해령 화산대와 지진대는 바닷속에 있는 해저 산맥이에요. 두 개가 뜯어지는, 판 두 개가 뜯어지는 그쪽이 주로 바닷속에 있으면 해령이라고 부릅니다. 환태평양 화산대와 지진대, 태평양 연안을 따라 고리 모양으로 분포하며 전 세계 화산 활동의 약 80%가 분포해서 불의 고리라고 부릅니다. 알았습니까? 영어로 뭐야, 영어로? 이게 링 더는 안 붙인대요. 링 오브 파이어라고 부른답니다. 자,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B. 직권의 변화와 판구조론. 저번에 학교에서 대륙이동설 배웠지? 대답 못하면 웃겨지는 거야, 너 자식아. 1학기 때. 1학기 때 배운 거지. 지금 이제 2학기인데. 대륙이동설에서 뭐 배웠어? 백예너. 무슨 뭐 해안선이 일치하더라. 화석의 분포를 겹쳐보니까 맞아 떨어지더라. 뭐 산맥도 맞아 떨어지더라. 빙하의 흔적이 겹치더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런 썰이 나오고 그게 1910년대 중반 후반이고요. 그리고 1929년도에 홈즈라는 학자가 멘틀 대류설, 그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를 하지 못해서 묻혔다가 1960년대에 와서 해저가, 바다가 점점 넓어지는 것 같다. 여기서 말하는 해저는 거의 미국과 유럽 사이의 지중해, 아니 대서양이에요. 대서양이라는 바다가 과거에는 붙어 있었는데 점점 넓어지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 실제로 해저 지형을 탐사하는 방법을 알아내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거를 알 수 있는 몇몇 증거들이 확실하게 나오더라. 그러면서 과거의 멘틀 대류설과 대륙이동설을 다시 소환을 해서 그것들을 물리적으로 다 조합을 해서 판구조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거의 60년대 후반 정도? 나름 우리 과학계에서 보는 몇몇 이론 중에 최신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최신 이론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우주론. 앞으로 우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암흑 에너지 때문에 우주는 점점 가속 팽창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판구조론도 나름 최신 이론이에요. 자, 볼까요?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판들이 이동하면서 줄거 판 경계 부분에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과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론을 판구조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그냥 지각 멘트를 했다면 판구조론에서는 암석권이라는 말을 좀 씁니다. 그림 보세요. 오른쪽에 단면도 암석권이라고 써있는 구간 한번 봐봐. 여기 그림에 보면 암석권이라고 써있는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세요. 여기 중학교 과정에 있는 대륙지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대륙지각, 해양지각 쫙 끊어놓고 그 다음에 암석권이 어디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중학교 과정에서 여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기를 모호면
상부면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이 밑에는 전부 다 뭐야 여기? 멘틀인 거야 멘틀. 여기만 지각인 거고 여기만 지각인 거고 밑에는 멘틀인 거야. 그런데 이 멘틀의 상부, 최상부 멘틀까지 포함을 하면서 약 100km에 이르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암석권이라고 한다고. 무슨 권? 여기를 암석권이라고 하고, 이 암석권을 위에서 보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판이 되는 거야, 판. 그래서 암석권을 가로치고 판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원래 요 그림에 쓰면 안 되지. 판은 위에서 봐야 되거든. 편의상 저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대략적으로 한 400km에 이르는 부분, 100km, 대략 400km 여기까지를 암석권이라고 하고 요 밑에는 연약권이라고 하는데, 고체는 고체인데 흐르는 성질이, 이동할 수 있는 성질이 있는 부분이라서 유동성 고체라고도 하고 여기에서 멘틀에 대류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이론 중에 하나일 뿐이야. 자, 암석권, 지각과 상부면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는 두께 약 100km의 단단한 부분. 암석권은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의 조각을 뭐라고 한다? 판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륙지각을 포함하면 일반적으로 대륙판, 해양지각을 포함하면 해양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약권, 암석권 아래 깊이 100에서 400km 구간을 연약권이라고 하고, 거기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어 유동성이 있고, 적어놓고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유동성이 있고,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로. 왜 온도 차이가 생겼냐면 아까 우리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로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다 그랬지. 그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여기 봐, 특정 부분이 뜨거워지면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올라가, 식으면 내려와, 다시 뜨거워지면 올라가.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그 위에 있는 땅덩어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연약권의 대류는 판 이동의 원동력이 된다. 별표. 그리고 암석권보다 무조건 밀도가 큽니다.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밀도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부에 있느냐? 밀도가 크니까. 이게 아주 당연한 얘기야. 자, 판의 구분. 포함하는 지각의 종류에 따라 해양판과 대륙판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해양지각을 포함하면 해양판, 대륙지각을 포함하면 대륙판인데, 해양지각은 두께가 딱 봐도 얇고요. 100km 한참 안 됩니다, 사실은. 이거 지금 평균 내면 암석권이 100km라는 거지. 사실은 아까 말한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그 지역은 거의 한 150까지도 가고요. 만약에 바다 중에 얇은 데는 실제로 한 5, 60km밖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100km 정도 되고요. 해양판은 두께가 얇고 밀도는 크고 현무암질, 대륙판은 두껍고 화강암질, 밀도 작다라고 되어있지.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여기 봐, 현무암 하면 니네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되냐면 제주도 돌하루방 떠올리면 돼. 화강암 하면 뭐 떠올리냐면 여기 북한산 떠올리면 돼. 북한산 봉우리. 자, 떠올리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색깔 이런 것도 있지. 현무암이 무슨 색깔이야? 검정색이지. 왜 검정색이냐? 철과 마그네슘 같은 금속의 함량이 많아서 그래. 반면에 화강암은 저 북한산 임수봉 같은 경우는 밝은 색깔이지, 그지? 걔들은 왜 그러느냐? 규소나 산소의 함량이 많아서 그래. 여기서 안 되지. 철과 마그네슘의 함량이 많으면 어두워. 규소와 산소의 함량이 많으면 밝어. 그럼 물어보자. 규소 원자번호 14번이고 산소 원자번호 8번이에요. 그죠? 마그네슘 원자번호 12번이고 철 26번입니다. 평균적으로 어디가 숫자가 큽니까? 그지? 그럼 이게 많으면 무거운 원소가 많다는 얘기야. 그 무거운 원소가 많으면 밀도가 크겠니 작겠니? 크겠지. 그리고 봐봐, 밀도가 크다라고 돼 있어. 현무암질 쪽은. 그래 안 그래? 오, 나만 쳐다보고 그게 끄덕거려. 책을 다 외웠다는 건가? 갑자기 못 쳐다보겠지? 왔다 갔다 해야지. 계속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어? 응? 앞에서 보면 얼마나 부담된 줄 알아? 이렇게 해서 보고 있으면? 응? 자, 왔다 갔다 하시라고요. 반면에 대륙판은 밀도가 좀 상대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도 우리 상호작용을 한다고 생각해봐. 판이 떨어질 때 상관이 없는데 서로 만났어.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났어. 그럼 누가 밀도가 크다고? 해양판이. 그럼 밀도 큰 애가 여기 봐.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하나가 대륙판이고 하나가 해양판이래. 응? 얘가 들어가. 그럼 얘가 무슨 판이야? 해양판인 거지. 얘가 들어가면 얘가 해양판이야. 이렇게 되면. 자, 오른쪽에 판 이동의 원동력, 멘틀의 대류. 왜 대류한다고? 밀도차가 발생한다고요. 뭐 때문에? 방사성 동위원소 때문에. 근데 이 멘틀 대류가 400km까지만 일어난다는 이론도 있고요. 멘틀 전체가 대류한다고 보는 이론도 있어요. 옛날에는 400km까지만 대류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멘틀의 대류를 뭐 암석권 하부 한 100에서부터 400km에서만 일어난다. 이런 이론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 100km 아래에서부터 100km 아래에서부터 어디까지? 땅속 2900km까지 2900km까지 멘틀 전체를 대류한다라고 보는 이론도 있어요. 이 위에 게 판구조론에서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한다면 요새는 플룸구조론이라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섞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류가 어디에서 일어나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이론이 있고 전체를 말하는 이론이 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누가 뜬금없이 멘틀 대류가 어디에서 일어나냐? 멘틀에서 그러면 돼. 알겠지? 두 개가 어떤 게 정확하게 여기는 이것만 저긴 저것만 이 전체를 해석하는 장소도 있고 여기만 말하는 장소도 있다. 자, 오른쪽에 보면 123페이지에 멘틀의 대류 뭐라고 되어 있니? 그림에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 깊어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온도가 높은 부분은 밀도가 작아져서 상승하고 점차 식으면서 이동하여 온도가 낮아지면 다시 밀도가 커져서 밑으로 내려간다. 이게 계속 순환을 유발한다는 얘기고 이 순환 때문에 그 위에 떠있는 판이 이동하는데 그 판이 이동하는데 하필 여기 봐. 예전에 한번 한 적 있지. 판이 하필 이렇게 이동을 하면 밑에 대류가 이렇게 일어나면 위에 판이 점점 멀어질 것이고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면 점점 가까워질 것이고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면 붙어 지나간다는 얘기겠지. 그지? 자, 그 얘기예요. 연약권이 대류하면서 연약권위에 떠있는 판이 그림 오른쪽입니다. 떠있는 판이 대류를 따라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구상에 판이 얼마나 많은가 써있지? 지구 표면은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되어 있다. 사실은 더 많아. 대충 큰 판만 써놓은 거고 판마다 이동 속도와 방향이 서로 다르고요. 약 1에서 10cm per 년. 그러니까 1년에 10cm, 느리면 1cm밖에 안 가는 그런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이동한다. 그리고 이웃하는 판의 상대적인 이동에 따라 줄거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경계로 구분한다. 쌤 손으로 끝나. 여기 봐. 발산형. 발생해서 산, 퍼진다는 뜻이야. 수렴형. 한 군데로 몰린다는 뜻이야. 보존형. 발산 수렴도 아니면 생성소멸하고 상관없으니까 굳이 보존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 왼쪽 지도에 보면 수많은 화살표들이 있죠. 그죠? 거기 잘 보면 몇 개만 찍어볼게. 나스카판이라고 써있는 거 찾아봐. 가운데 살짝 오른쪽에. 찾았지? 그 녀석의 나자 왼쪽에 있는 경계를 보면 여기 봐. 나스카판 쪽과 저쪽 태평양 일반적인 판 쪽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죠? 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의 오스, 트, 뭐 이 밑에 봐봐. 여기 봐. 화살표 이렇게 돼 있지? 여기도 발산형 경계라는 얘기예요. 하나만 더. 저기 대서양 보세요. 카리브 판 오른쪽에. 저기 봐. 저기 그린란드 데서부터 쭉 내려오게 돼 있고 화살표 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여기도 대표적인 발산형 경계라고요. 반면에 필리핀 판이라고 써있는 글자 위에 보면 화살표들이 이렇게 모여있지. 러시아랑 알래스카 쪽에. 그지? 여기는 수렴형 경계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태평양 판자 밑에 10.5 밑에도 화살표 서로 가까워지죠? 그 다음에 저기 인도 북쪽에 있는
3.7 유라시아판이라고 써있는 글자 밑에 3.7 밑에 5.4 밑에도 화살표 이렇게 만나고 있죠? 이런 곳은 수렴형 경계라는 뜻이에요. 알겠니? 자, 한 두 개만 더 짚어볼게요. 카리브 판 있는데 보세요. 카자 왼쪽에 화살표 이렇게 돼 있지? 여기 봐. 그지? 이런 곳은 보존형 경계라고 보시면 된다고. 여기 말고는 그렇게 큰 보존형 경계가 없기 때문에 거기만 얘기를 할게요. 이런 곳들이 여기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발산형 경계는 뜯어지니까 화산 생기면서 지진 발생해요. 수렴형 경계는 여기 봐. 밀려 들어가면서 화산과 지진이 발생해요. 스치는 곳은 지진만 발생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 곳들만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바로 뒷페이지에 무지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쌤이 추석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를 좀 줄 거니까 그 프린트만 열심히 외우시면 됩니다. 개념 속속 1번 지각변동과 변동대에 대한 설명으로 OX.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이다. 오케이.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로 일치합니까? 네, 대체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항상 화산활동이 일어납니까? 오줌 싸면 응가도? 아니지. X 항상 때문에. 2번 가를 뭐라고 하느냐? 암석권이라고 하고요. 나를 연약권이라고 합니다.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두께가 두껍죠? 그죠? 그리고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밀도가 작습니다. 아까 대륙판은 주로 화강암질이라고 그랬고 해양판은 현무암질. 현무암질의 현자가 무슨 현? 하늘천 따지? 무슨 현? 거물현. 현무암의 현자가 거물현자야. 그럼 왜 검다고? 철과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 성분이 많다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칼슘까지 넣어서 칼슘, 철, 마그네슘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옛날에 중학교 때 이거를 외웠는데 아직도 안 까먹은 거야. 그때 중학교 저 부분을 3학년 때 배운 것 같은데 3학년 때 중3 과학쌤이 야 옛날에 암행어사가 마패를 들고 다녔잖아. 그지? 근데 마패를 들고 다니면 보관을 뭐 하도 오랫동안 된 마패를 들고 다니니까 마패가 때 타가지고 거무튀튀 한 거지. 응? 그래서 암행어사가 딱 와가지고 탐관 놀이들한테 마패를 딱 까는 거야. 응? 마패를 딱 까는 거야. 시꺼매. 마패를 깐다고. 근데 마패를 깠더니 시꺼먼 거야. 이렇게 막 암기를 시켰어. 근데 나중에 내가 봤을 때 마패가 반짝반짝거리더라고. 이런 얘기 안 되는데. 마패가 되게 반짝반짝거리더라고. 실제로는 그 마패가 들어왔던 것 같아. 그때 그 시대에 드라마에 나오던 그 암행어사 캐릭터가 들고 다니는 마패가 유난히 더러웠던 거야. 그래서 먹힌 거지. 응? 마패를 까면 더럽다고. 마패가 많으면 뭐라고? 마패가 시커멓다고. 밀도가 크다고. 칼슘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20번. 욕하려고 한 거 아니야. 20번. 알았지? 뭘 해도 얘들보다 크잖아. 이때 거보다. 자, 아무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4번. 2번은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두껍다.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밀도가 작다.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은 멘틀의 대류. 판의 분포와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OX. 지구표면은 하나의 거대한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X. 한 10여 개 이상의 크고 작은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륙을 포함하면 북아메리카판,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하면 유라시아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아프리카판, 남아메리카판 이런 식으로 판 경계는 이웃하는 판의 상대적인 이동에 따라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이렇게 구분한다고요. 자,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은 여기다가 한번 정리하면 끝날 정도로 내용이 되게 단순해. 물론 조금씩 예외적인 장소도 있긴 하지만 지금 판의 경계, 발산형 경계에 있다 그랬고 수렴형 경계에 있다 그랬고 보존형 경계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발산형은 서로 멀어지는이라고 그랬지. 서로 멀어지면 그 밑에 있던 마그마가 새어 나올 수 있다 그랬어. 그죠? 그럼 무슨 지형이 만들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져요. 입체로 나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져. 이런 식으로 내가. 대충 알겠지? 그럼 밑에서 마그마가 솟아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가 만약에 물속에 있다면 뭐라고 하느냐? 물속에 있는 기다란 해저 산맥이라 해서 해령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바닷속에 있는 기다란 해저 산맥, 거길 해령이라고 불러요. 이게 만약에 육지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육지에 있으면 열곡대라고 합니다. 잘 봐봐. 해령 꼭대기가 이렇게 계곡들이 줄을 쫙 맞춰 있거든? 계곡들이 열맞춰 있는 지대, 그래서 열곡대. 꼭대기가 열곡이 V자 모양이라서 V자 열곡 또는 V자 열곡대라고 불러요. 바닷속에 있으면 해저 산맥이라고 부르고 해령이라는 한자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해저 산맥이고요. 이게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멀어지는 거야. 멀어지는 과정에서 화산활동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일어나겠지? 그리고 지진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날 수 있겠죠? 근데 요거 두께가 바닷속에서는 10km도 채 안 돼. 지진이 나면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 10km도 안 되는 굉장히 얕은 지진, 얕을 천자를 써서 천발 지진이라고 합니다. 깊은 지진은 깊을 심자를 써서 신발 지진이라고 불러요. 자, 아무튼 이런 열곡대나 해령 같은 곳이 주로 발산형 경계의 대부분이고 화산과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을 합니다. 반면에 수렴형 경계는 서로 가까워지느냐. 여기 좀 깊이 들어야 되니까 얘 밑으로 내려버리고. 가까워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기 이렇게 어딘가에 해령이 이렇게 있었어요. 해령이 이렇게 있었어요. 쭉 있었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단면만 볼 거야. 단면만 삐꾸가 되게. 슉. 이게 나중에 쭉 새로운 게 생겨오다가 나중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곳이 생겨요. 단면만. 파고 들어가는 곳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바닷물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 응? 그러면 이쪽에서 얘가 점점 밀려 들어가면서 마찰이 발생해서 이것 때문에 마그마가 생길 수도 있고 생긴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할 수도 있어요. 그럼 화산섬이 생길 수도 있거든. 이렇게 깊은 해적 골짜기를 만들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해구, 마리아나 해구. 들어봤지 이런 거? 응? 또는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이거 이제 그림이 힘드니까 지금 쌤이 지금 그려놓은 거 이 그림은 여기 부분이 확실히 이쪽보다 밀도가 크면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밀도 차가 별로 안 나면 어떻게 돼? 바짝 뜨는 거지. 이게 습곡산맥이야. 여기 지금 그림은 안 그렸지만 이런 식으로 한쪽이 말려 들어가는 거를 섭입형 수렴경계라고 하고 선생님이 지금 말한 것처럼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충돌형 수렴경계라고 합니다. 여기 2번. 응? 여기는 그래서 해구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럼 여기는 지진 날까 안 날까? 당연히 지진 납니다. 그리고 마그마가 밖으로 새어나올 수 있으니까 화산 터집니다. 근데 지진이 얕은 지진이 날까요? 깊은 지진이 날까요? 둘 다 납니다. 응? 알겠습니까? 그래서 천발지진, 신발지진 이런 말 다 쓴다고요. 알겠지? 그 다음 세 번째가 세 번째가 보존형 경계라고 불리는 곳인데 번호 매겨볼게. 1번, 가로 1번,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 2 그다음 가로 3번 보존형 경계 여기는 변환단층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아까 전 그렸던 거 판이 이렇게 있는데 응? 밑에서 대류가 이렇게 일어나고 여기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이쪽으로 밀리고 이쪽으로 밀리면서 여기에서 무슨 일이 발생해요? 진동이 발생하겠지, 스치면서. 그래서 여기서는 얕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대표적인 곳들이 이제 지도상에 나온 거야. 자, 선생님 기본적인 건 얘기를 했는데 호상열도 하나 빼고 다 얘기했어요. 발산형 경계, 판과 판이 서로 줄고 멀어지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 저기 봐봐, 멘틀 대류의 상승부, 그래서 양쪽으로 멀어지는 새로운 판이 생성된다. 그러니까 마그마가 새어나와서 굳어버리면 새로운 땅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렴형 경계는 판이 서로 모여드는 경계, 멘틀 대류의 하강부, 판이 소멸한다. 보존형은 생성 소멸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어긋난다고만 되어 있는데, 그림에서 확인됩니까? 확인되죠? 거기 멘틀 대류 상승하는 곳에서 지금 뭐 만들어주고 있어? 해령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저 오른쪽 아래 습곡 산맥 밑에서는 이렇게 여기가 해양 지역에 들어가고 있어. 오른쪽 아래. 그죠? 그런 곳들 얘기하는 거야. 자, 밑에 바로 갈게요. 판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 및 지각 변동. 해양판과 해양판이면 이런 식으로 해령 생깁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면서 해령이 형성된다. 이런 해령이 대표적인 게 대서양 중앙 해령, 동태평양 해령 등이 있습니다. 해령에는 V자 모양의 열곡이 발달하고요. 꼭대기에 마그마가 상승하여 화산활동 활발하고 천발지진. 그지? 이번엔 대륙판과 대륙판이면 바닷속에 있으면 해령일 녀석이 땅 위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뭐가 된 거야? 땅 위에 있으면 열곡이라고 불리는 녀석이 되는 거예요. 물속에 있으면 해령이 됐을 건데. 그래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냥 동아프리카 열곡대라는 녀석이 있더라. 그 다음 밑에 수렴형 경계에서는 서비평, 대륙판과 해양판, 그러면 누가 밀도가 크다고? 해양판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지금 수렴형 경계의 첫 번째 거 봅니다.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여 해구, 호상열도나 습곡 산맥 생긴다. 해구 생기는 건 지금 얘기했죠, 그지? 이거 봐. 깊은 해적 골짜기 생기는 거. 참고로 여기 수심 한 6,000m 이상 되는 거야. 6,000, 7,000, 심할 때 10,000m. 응? 근데 그 밑에서 이걸 해구라고 하고, 이 밑에서 생긴 마그마의 활동으로, 마그마 활동 때문에 빵 터져서 생긴 섬 생겨. 이런 섬들을 지도 위에서 표현해보면 있잖아. 이렇게 들어가고, 봐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섬이 하나 빵 생기고, 빵 생기고, 빵 생기고, 빵 생기겠지, 그지? 응? 지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섬들이 요 해구와 나란하게 쫙 배열돼 있어. 해구가 이렇게 있는데 섬들이 땅 있는 거야. 해구와 나란하게 섬들이 배열돼 있는데, 여기 여기까지는 이해하지? 섬들이 열맞춰 있는데 부채꼴의 호 모양으로 열맞춰 있어서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응? 알겠죠? 예를 들면 어디를 볼 수 있냐면 앞 페이지 넘겨봐. 페이지 123페이지 넘겨보면 중간쯤에 세계지도 하나 있죠. 아까 막 화살표 막 있던 거, 그지? 123쪽 123쪽에 오른쪽에 판의 분포와 이동 있어 없어? 있지? 거기 위에 보면 아까 제일 12시 방향에 5.4라는 숫자 써있냐 안 써있냐? 그 살짝 왼쪽에 보면 화살표 이렇게 돼 있지? 거기에 왜 뭐 뾰족뾰족한 거 있는데 이렇게 부채꼴 호 모양으로 배열됐어 안 됐어? 거기 섬들 배열돼 있거든? 그 뾰족뾰족한 게 요거를 의미하는 거야. 깊은 해저 골짜기. 봐봐. 얘네한테 북쪽으로 내리막이라는 거야. 이쪽에서 온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아니 북태평양판 밑으로 파고든다는 뜻이거든. 그 위에 섬들 쭉 배열돼 있어요. 거기를 알류산 열도라고 부르거든. 호상열도야. 참고로 일본 쪽도 호상열도야. 필리핀도 호상열도야. 인도네시아도 호상열도야. 정말 부채꼴 호 모양이지. 이런 곳들이 해구와 나란하게 배열되어 있는 호상열도라고요. 알겠니? 아니면 아예 산맥이 같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생기므로 화산활동도 활발하다. 그래서 얕은 지진부터 깊은 지진까지 다 발생한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선생님 말한 대로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만 구분한 게 아니라 중간에 중발 지진까지 넣어놨거든요. 별 의미 없습니다, 이거. 그냥 얕은 지진부터 깊은 지진까지 다 날 수 있다. 되니? 다시 왼쪽으로 와서 해양판과 해양판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해양판이 있다면 여기도 위에랑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해양판끼리도 밀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대륙판과 대륙판끼리는 충돌하면 그 크다란 산맥 생깁니다. 알았지? 밀도가 비슷한 두 대륙판이 충돌하여 대규모 습곡 산맥을 형성하는데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대표적이고 화산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마그마가 얕은 곳에서 생기질 않아요. 생겨봤자 저 깊은 곳이니까 뚫고 올라오다가 다 굳어버리는 거야. 뚫고 나오기 힘든 거지. 자,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 여기도 천발 지진만 발생한다. 미국 서부에 있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는 게 제일 유명합니다. 몇 년 전에 영화로도 나왔다 쫄딱 망해버린 그런 영화 있었던 거 알아요? 그런 영화 있었어요. 이 아저씨 나오는 대머리고 목이 일자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 드웨인 어쩌고. 이 아저씨 나오는 누군지 알겠지? 영화의 주제가 뭐겠어요? 가족을 지키자. 내가 알기로 그랬던 것 같아. 나도 영화 리뷰로만 봐서 돈 주고 봤으면 정말 극장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하더라고. 어쩌라는 얘기야? 쌍팔년도 느낌의 영화. 자, 125쪽 갑시다. 지금 우리가 말한 여러 가지 판의 경계에 해당하는 지형을 지도에서 나중에 찾을 수 있어야 돼. 선생님이 그 추석 끝나고 나면 프리도 준다는 게 그거야. 근데 사실은 126페이지, 7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아무튼 125페이지 보고 갈게요. 이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화산활동이나 지진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이미 몇 개 얘기했지만 지형의 변화를 유발한다. 그지? 또 기후변화를 유발한다. 해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지진, 해일, 쓰나미 같은 거. 또 생태계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겠지. 뭐 또 어떤 생물을 멸종시킬 수도 있는 거야. 응? 이래 공룡이 멸종한 게 보통 소행성 충돌 때문에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너무 막 세게 발생하면서 화산 폭발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그걸로 화산재가 하늘을 덮어서 추워지니까 뭐 공룡이 얼어 죽었다. 이게 일단 대부분 정설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쌤이 한 10번 이상의 100번 이상 봤던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우리 딸이 좋아해서 그 녀석 만나겠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혹시 모르지? 유튜브 치면 무료 영화 뜨니까 봐봐. 그 녀석 만나겠다. 아는 사람. 거기도 뭐 그냥 끝장면에 주인공 공룡이 육식 공룡이 아빠인지 모르는 아빠로 여겨지는 공룡하고 최후의 결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공룡이 멸종하는 장면과 비슷하게 계속 여기저기서 화산이 터지면서 화산재가 하늘을 덮어서 추워지는 장면이 막 나와.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공룡들이 죽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생물권에게 영향을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여기 보면은 대부분 화산활동은 피해가 많죠? 지진도 피해가 많죠? 근데 거기 이용도 있어요. 우린 다 피해는 웬만하면 알 거야. 피해 봐봐. 요 화산에 용암, 농경지나 건물 등을 뒤덮고 산불 일으켜 화산기체, 산성비, 토양 산성화, 화산 쇠설물, 용암에 섞여서 지표를 따라 흐르면 산사태 발생한다. 화산재가 햇빛 가려 지구 평균 기온 낮춘다. 화산재가 항공기 운항에 방해되어 물류 수송에 어쩌고저쩌고 써있지? 뭐 여기저기서 많이 봤을 거고요. 근데 이용 봐봐. 이용. 무기질이 풍부한 화산재가 쌓여서 토양이 비옥해진다. 유용한 광물을 얻을 수 있다.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독특한 지형, 온천 등은 화산활동으로 활용된다. 지열은 전기 공급이나 온수 공급이나 난방, 전기 생산에 사용된다라고 써있지? 밑에 거 이용은 뭔 말인지 알죠? 지금 그런 동네가 있다면 또는 어딘가에서 화산재가 쌓여서 토양이 비옥해지려면 수천 년, 수만 년 걸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디가 화산 터져가지고 화산재가 수북히 쌓였대. 토양이 비옥해진데 저 땅을 내가 사고 말겠어. 사가지고 한 2만 년 기다리면 뭐한 짓거리야.
우리 2만 년 전에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2만 년 전은 구석기 시대 아니냐? 그지? 주먹도끼 막 이런 거 쓰고 있었단 말이야. 어? 그래 안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 이제 어딘가에 온천이 있다면 좋다고 이런 거겠지 뭐.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다 안 좋은 얘기만 써 있어요. 이용 봐봐. 지진파를 분석하게 되면 지진이 발생할 때 생기는 그런 진동을 지진파라고 하는데 그런 종류의 파동을 지구 내부 연구할 때 써먹을 수는 있더라. 응? 뭐 대책 쭉 써있으니까 읽어보시면 큰 의미는 없을 건데요. 자, 오른쪽에 지진의 규모라는 말 동그라미 써볼까요? 우리 지진에서 사용되는 이론들을 몇 개 좀 보려고 합니다. 지진의 세기에 관련된 정보, 개념, 관련 개념, 규모라는 게 있고 진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규모는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리히터 규모 몇, 7.9 막 이런 식으로. 그래 안 그래? 리히터 규모 6.5짜리 지진이 어디서 났다 이런 얘기 하죠. 규모는 뭐냐면 지진이 발생한 땅속 지점, 여기를 진원이라고 하고, 뭐라고 한다고? 진원에서 발생한 에너지의 총량을 말합니다. 이거를 규모, 지진 규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럴 수 있어. 어딘가에 A라고 하는 동네에서 리히터 규모 7.9짜리 지진이 났다. 근데 하필 거기가 되게 얕어. 진원은 땅속이거든 일반적으로. 되게 얕아. 그럼 그게 지표까지 영향을 되게 금방 주겠지. 되게 손실 없이 그대로 전달되겠지. 그럼 이 위에는 난리가 날 거야. 그죠? 그 진원 위의 지표면의 지점을 우리 진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진앙. 진앙이 진원 바로 위에 있는 동네가 진앙인데 진원의 깊이가 깊지가 않아. 뭐 10km밖에 안 돼. 그쯤 되면 리히터 규모 7.9짜리 지진 났다. 위에 10km밖에 안 된다. 이 동네 초토화됩니다. 막 건물 다 작살을 하고, 응? 막 몇만 명, 막 몇천 명씩 죽고. 응? 그런데 문제는 이럴 수 있어. 되게 깊은 데서 지진 난 거야. 땅속 한 700km 지점에서. 리히터 규모 7.9짜리. 그럼 위에서 어떨 것 같아요? 야, 좀, 오, 야, 흔들려. 오, 대박. 흔들리는데? 이런 거야. 거리가 멀니까 오다가 점점 상쇄돼 버린 거지. 더 넓은 곳으로 분산돼 버린 거고. 자, 그게 규모에 대한 개념이에요. 또 한 가지. 리히터 규모 7.9짜리 지진이 얕은 곳에서 났어. 이 동네 초토화 된다 그랬지? 그지? 근데 우리 동네는 여기서 한 10,000km 떨어져 있어. 그럼 어떨 것 같아? 야, 저기 지진 났다며? 어떡하냐? 끝. 어떡하냐? 끝. 이게 무슨 개념이냐? 진도의 개념이에요. 진도. 뭐라고 한다고?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물리량 중에 규모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진도라는 게 있어요. 진도는 뭐냐? 관측 지점에서 흔들린 정도. 이거를 진도라고 부르고 진도는 로마자 1, 2, 3, 4, 5, 6, 7. 동네마다 이거는 좀 달라. 어느 나라는 12까지 단계를 나누는 게 있고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7까지만 다룰 거야. 이것도 그때그때 바뀌어서 그냥 숫자가 클수록 많이 흔들리는구나. 응? 아까도 얘기했지. 리히터 규모 7.9짜리가 땅속 10km에서 지진 났어. 이 동네 초토화. 리히터 규모 7.9짜리 지진이 났고 이 동네는 진도 7로 느껴졌어. 근데 우리 동네는 어때? 우와, A에서 리히터 규모 7.9짜리 지진 났대. 오, 7.9짜리 지진 났대. 우리 동네 진도 1. 참고로 진도 2 정도면 예민한 사람만 느낀답니다. 3부터는 오, 이런 거. 4부터는 야, 씨, 야, 빨리 책상 밑으로 숨어. 5 정도 되면 빨리 밖으로 이렇게 나가. 6 정도 되면 안녕.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때 다른 거니까. 알겠어요? 정리하면
지진은 규모라는 말 쓰기도 하고 진도라는 말 쓰기도 한다는 거. 그지? 우리 지금 우리 동네랑 작살이 났다. 이건 이거랑 관련된 거야. 응? 그 다음에 진원이라는 말하고 진앙이라는 거 구분하자고요. 알았지? 진원은 땅속, 진앙은 땅 위. 이렇게 여기서 지진이 났다. 꽝꽝 하고 지진이 났다. 이렇게 지진파가 퍼져나갔을 때 지표면에 이 지점을 진앙이라고 한다고. 그럼 여기에 이제 도시가 있고 막 마을이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진 얘기할 때 뭐 도쿄 북동쪽 200km 지점에서 지진 났대. 그럼 거기가 진앙이야, 원이야? 도쿄 북동쪽 200km 지점이 땅속은 아닐 거 아니야. 다 진앙이지. 지도 위에 점 찍으면 다 진앙인 거야. 진원은 말로 얘기해 줘야 돼. 나중에 혹시 뉴스 듣다가 이거 아나운서들이나 그 뉴스 캐스터들이 진짜 실수 많이 하는 게 저거예요. 규모하고 진도, 진원과 진앙. 이번 지진의 진원지는 도쿄 북동쪽 200km 지점이라고 합니다. 완전 틀려. 진원지는 땅속이라니까. 진앙지라고 해야지. 알겠습니까? 지도 위에 점 찍어놨는데 거기 진원이라고 하면 안 돼. 진원은 이번 지진의 진앙지는 도쿄 북동쪽 100km 지점이며 진원의 깊이는 20km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지? 또 하나 또 실수한 게 뭔지 알아? 이번 지진은 진도 6.5의 지진으로서 친구 아니야. 진 되게 많이 이 말. 응? 이번 지진은 진도가 6.5로서 뭐 건물이 무너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와 진도가 6.5래. 참고로 진도 6일 수도 있지. 진도는 점이 없어. 6.5로 왔으면 다 이걸로 얘기했다는 얘기야. 얼마나 무식한 인간들이 천진데. 응? 우리 과학학원이니까 대놓고 이렇게. 대부분 아나운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과잖아. 문과 비하방을 하는 거야. 문과 애들은 개념이 없어요. 이런데 구분을 못하겠어. 그지? 그러면 돼 안 돼? 얘네 그러면 안 돼. 나중에 내가 뉴스를 보면서 가족끼리 모였다가 아빠가 야 튀르키예에서 진도 6.5짜리 지진 났댄다. 아빠 규모가 맞아요. 딱 이렇게 해줘야지. 응? 왜? 아빠를 얘기 안 해? 그래야 딱 뭐랄까 과학학원 보낸 보람이 좀 있지 않겠어요? 뭐 보람 있어. 개념 쏙쏙 갑시다. 거기 규모가 써있어서 한 얘기인데 거기는 좀 더 자세하게 써있어.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 지진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지진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어디에서 방출? 진원에서. 숫자로 나타낸 걸 규모라고 한다. 숫자가 1 커지면 30배가 커진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참고로 리히터 규모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리히터 규모 들어보자. 처음 들어? 그냥 1950년대 미국의 지진학자 찰스 프란시스 리히터라는 사람이 피해 정도랑 흔들린 정도를 규정해놔서 거기 맞춰서 한 거야. 너무 옛날이라서 또 미국도 지진이 그렇게 많이 발생한 동네는 아니잖아. 캘리포니아 쪽 빼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스케일이 올라갑니다. 선생님이 중고등학 때까지만 해도 리히터 규모는 7.9가 끝이라 그랬는데 그거보다 센 지진이 나온 거야. 나중에는 막 8.0도 나오고 요새는 9.0이란 말도 막 얘기해.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숫자가 클수록 세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치면 리히터 규모 7.9보다 8.9가 30배 강한 에너지라는 얘기지. 이건 30배는 엄청나게 큰 거야. 자, 밑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4번. 판의 경계와 각 경계에 해당하는 설명을 옳게 연결하시오. 발산형 경계는 멘틀 물질이 상승하여 판이 생기는 곳, 니은이지. 수렴형 경계는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가 되겠고요. 수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잖아, 그지?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는 서로 어긋나는. 그 다음 5번. 판의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 보존형 경계는 변환단층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스치면서 생기는 곳이라서 단층이라는 말 쓰고 있고,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는 여기 봐. 바닷속에 있으면 해령, 땅 위에 있으면 열곡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가 되겠고요.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는 경계면 해구 생길 수 있죠. 그지? 그 다음에
그 위에 호상열도 생길 수도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습곡 산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곳이 남미 쪽에 있는 안데스 산맥. 그러다 보니까 여기 봐봐. 안데스 산맥은 아까 우리 판의 경계에 나스카판이라고 있었어.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해구 생기거든. 페루 칠레 해구라고 해구가 있어. 근데 밀도 차이가 좀 크지 않아서 일부는 좀 말려서 산맥을 만들어. 심지어 또 일부는 화산 마그마가 녹아서 돌덩이가 녹아서 화산도 일으켜. 그래서 습곡 산맥 위에 화산도 몇 개 박혀 있고요. 그리고 해구까지 있어. 다 있어. 종합 선물 세트야. 응? 그래서 아까 우리 해구와 나란하게 화산섬들이 줄 맞춰 있는 거 하필 부채꼴 호 모양이라서 선생님 뭐라 그랬어? 호상열도라고 불렀지. 그지? 응? 호상열도 기억나지? 안데스 산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져요. 보세요. 여기가 지금 남아메리카 지도야. 그냥 남아메리카 지도야. 이쪽에 안데스 산맥 있고 이쪽에 해령에서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파고들거든. 파고들면서 여기에 깊은 해구 생깁니다. 해구. 페루 칠레 해구라고 부르고요. 이쪽에 산맥도 만들어져요. 이 산맥 이름이 뭐야? 안데스 산맥. 그리고 안데스 산맥 중간중간에 화산도 박혀 있어. 화산 몇 개. 근데 화산이 이 해구와 나란하게 이렇게 휘어져 있어. 부채꼴의 호 모양으로 화산이 배열되어 있어. 이걸 화산호라고도 합니다. 이 호자가 호수 호자가 아니라 부채꼴 모양의 호라트야. 아크, ARK. 그 모양의 뜻입니다. 자, 화산호 얘기가 요새 고등학교 과정에 조금씩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작년에 사실은 수업하면서도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 하는데 자꾸 고등학교 3학년 기준 얘기하면 자꾸 판의 경계에 화산호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어서 애들이 선생님 말한 거 나왔어요. 이건 좀 너무 이른데 아직은 좀 그런데. 그래서 계속 나와서 소개해드린 겁니다. 애들이 화산호라고 한글로 썼으면 아 화산 꼭대기 호수가 좀 있지. 그 호수 호자로 생각해.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생겼더라? 하여튼 활궁자 붙어있는 호자 뜻이야. 활 땡기면 이렇게 휘어지는 호자. 자, 그 다음 6번. 화산 활동의 영향을 설명한 것이다. 화산 활동으로 대기 중에 분출된 다량의 화산재는 햇빛을 가려 일시적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을 하강시키며 이는 직권이 기권과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음 페이지 넘기면 126, 127페이지에 전 세계적인 대표적인 판의 경계가 나왔어.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두 페이지만 지도상에서 외우면 끝나. 고등학교 내용만 얘기를 한다면. 위에 지금 126쪽 위에 A, B, C, D, E, F, G, H, I, J까지 써 있어요. 그지? 여기만 한번 쭉 얘기해보고 갈게. A는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하는 부분이야. 거기가 아프리카 동쪽인 건 알겠지? B는 인도, 유라시아 사이에 끼어있는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여기 무슨 나라 있는지 아는 사람? 네팔,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 있잖아. 그지? 그 위쪽은 중국이고. C는 일본 해구인 거 알겠어요? G 자리가 마리아나 해구라고 전 세계에서 제일 깊은 해구 11km가 넘는 11,000m가 넘는 해구가 있고요. 마리아나 해구는 많이 들어봤죠? 옛날에 우리 딸 좋아했던 바다탐험대 옥토너 바다탐험대와 마리아나 해구 그런 게 있었어. 알아? 그러게 우리 집에 옥토너 있는데 정원이 안 오구나. 알았어요 대장. 그치? 선생님 거기 성대모사 몇 개 할 줄 아는데 더 하면은 좀 무리수를 가지는 것 같아서 내가 화지 저거까지. G는 마리아나 해구, H는 뉴질랜드 쪽에 있는 해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 위에 I가 있어. 알래스카 쪽에 알류산 해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해구가 있으면 우산들도 같이 있고요. D는 산 안드레아스 변환단층, E가 아까 얘기한 페루 칠레 해구, 안데스 산맥 다 있는 곳이고요. F는 대서양 중앙 해령, J도 그거랑 연결되는 거긴 한데 여기는 아이슬란드 열곡대라고 분명히 써 있을 거야. 그러네. 알겠습니까? 지도 위에 이 지역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지역에 사진까지 있으니까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숙제
뒤에 1등급 도전 문제까지 131쪽까지 숙제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석 잘 보내고 다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